이번 시간은 지혜를 사랑했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지혜와 용기를 낳는 대화법과 그의 삶 전반을 살펴봅니다. 지금에야 현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위대하고 저명한 철학자니 지혜를 사랑한 철학자라며 칭송하지만 당시 그는 그가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에선 기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외려 그는 자신은 진리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며 아테네 전역을 떠돌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단지 진리를 모른다 했을 뿐 결코 남들과 대화하면서 얼뜨기로 있거나 기죽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당당하고 호방한 자세로 아테네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깨우치게 하고 지혜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자신을 지혜를 낳는 산파라고 불렀습니다. 산모의 아이를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산파처럼 자신도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지혜를 깨닫도록 도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말놀이를 하는 듯 상대의 의견에 소크라테스는 의문이나 비판을 여러 번 건네며 논리의 오류를 밝혀내고 이를 극복하여 더 나은 생각,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산파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예시를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가령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나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말도 아무 비판 없이 무조건 따르다가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북조선의 현 실태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비루스 사태로 인해 당국은 현재 비루스 유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인민의 모든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 중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 국경을 넘나드는 아버지를 여러분이 직접 고발한다면 그것을 정의롭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용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검증도 되지 않아 불분명한 죄목에 놓인 동무 한 명을 두고 수십 명의 사람이 둘러싸 그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총화한다면 그것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놓고 반박에 반박을 이어가 그 생각에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 진정한 정의와 용기란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붙잡고 깨닫게 하려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대화법을 통해 지혜에 가까워지게 한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일개 괴짜에 불과했던 소크라테스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유명해졌고 그럴수록 권력자들에게는 위험한 분자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갈구하던 소크라테스와 아테네 청년들은 권력자들의 권위에 의문을 품으며 국가에 대한 비판 정신을 키워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시절 아테네는 점차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스파르타라는 이웃 국가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아테네는 점차 스파르타로부터 국정 전반을 간섭받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타의 권위를 등에 진 아테네의 무능한 권력자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젊은이들을 함부로 선동하지 말라며 명령했으나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인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시절 아테네는 500명의 인민이 배심원이 되어 재판하는 일명 500인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법정은 소크라테스를 처벌할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법정에 출석한 소크라테스가 위압감에 눌려 쩔쩔매거나 당혹하여 대화를 그만두기를 원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태도는 예상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길거리에서 보여주었던 당당하고 호방한 모습 그대로 법정에서 역시 자신의 무죄를 떳떳이 주장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록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 참으로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명이었을까요? 아테네 인민 여러분, 지금 이 변명은 저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신이 내린 축복의 산물과도 같은 저를 유죄 처분하는 과실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은 익살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국가란 말에 붙어있는 등에와 같은 존재입니다. 국가라는 이 거대하고 멋진 말은 너무나 커서 움직임이 느리기에 등에 같은 제가 끊임없이 이 말을 깨물며 활기를 붙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이 이 나라에 붙여준 등에로서 온종일 모든 장소에서 인민 여러분에게 붙어 여러분을 눈뜨게 하고 설득하고 웃음을 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 인민 여러분, 저와 같은 인간은 쉽게 만나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의 목숨을 살려주는 편이 좋다고 권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학명은 처벌을 목전에 둔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세가 당당해 보입니다. 용기가 넘쳐났던 그의 자질은 자신의 사사로운 안위보다는 더 큰 뜻을 중요하게 여겼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능한 권력자로 인해 외세의 침입과 간섭을 받으며 점차 병들어갔던 그의 조국 아테네를 부흥시키고자 청년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갔던 것입니다. 그 큰 뜻을 알 리 없을 어리석은 아테네의 권력층은 결국 찬성 280명, 반대 200명으로 소크라테스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형을 받은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자신은 감옥에 갇힐 제목이 아니며 경치 좋은 특각에 모셔 평생 식사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의 이런 기이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500인의 배심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놀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그를 직접 찾아가 간수에게 뇌물을 주든 야반 도주를 하든 살아남자며 탈출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다른 이들에게 법을 지키려고 한 자신이 스스로 법을 어길 수는 없는 법이라며 모든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 독약을 마셔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양 철학의 산파이자 순교자였던 소크라테스의 삶은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에겐 한편의 영웅담처럼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국가를 만들고 인민이 행복하기 위한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명으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미움, 심지어는 죽음도 불사하며 세상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진 소크라테스는 철학은 비판적인 정신에서 비롯되는 학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철학자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번 소크라테스를 통해 비판 정신이 깨워졌기를 희망합니다.